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을 바쳐 힘들게 모은 2억 6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노년을 꿈꾸던 그녀였지만 어느 날 추석 명절 밥상머리에서 사위가 건넨 술 한 잔, 그리고 술김에 던진 듯한 질문 하나에 그녀는 엄청난 경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위는 과연 무엇을 알아내고 싶었던 걸까요? 겉보기엔 화기애애한 가족 모임 뒤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다라는 그녀의 한마디가 어떻게 상대방의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을까요? 만약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노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거실에 낙지만 정갈한 원목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송편을 빚어 찜기에 올려두고 배와 사과도 먹기 좋게 깎아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에서 전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명절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느껴졌죠. 올해는 딸 지은이네 식구가 친정으로 와서 명절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사위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녹두빈대떡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탕국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뿌듯함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손자가 우르르 달려들어왔습니다. 큰 놈은 주스를 찾고 작은 놈은 내 허리를 끌어안으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고 사위인 강민석 서방은 양주 한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석 서방은 늘 그랬습니다. 입에 발린 말을 잘하고 남들 앞에서는 깍듯하며 예의가 발랐죠. 하지만 나는 이 사위에게 늘 마음 한구석에 보이지 않는 벽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를 환영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처세에 능한 그의 모습이 때로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는 꽤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자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TV 리모컨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지은이는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타이르느라 바빴습니다. 나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이런 북적거림은 찰나일 뿐이고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였습니다. 민석 서방이 갑자기 술잔을 들고 내 옆자리로 다가와 앉더군요. 눈가가 불그스름하게 취기가 오른 그는 웃으며 내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장모님, 요즘 혼자 사시는데 돈 들어갈 일은 별로 없으시죠? 그동안 노후 자금 좀 모아두셨어요? 나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은이도 당황했는지 눈빛이 흔들리더니 황급히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취했어. 엄마 앞에서 무슨 신뢰되는 소리야. 하지만 민석 서방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돼서.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그래도 비상금은 좀 있으셔야 하잖아요. 회사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평생 안 쓰고 모아서 수중에 2억씩은 쥐고 계시다던데. 나는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팽팽한 긴장의 끈이 당겨졌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가난하다는 조롱이 아니라 누군가 내 주머니 사정을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기야 있지.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나. 나 이 나이에 일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지금은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거랑 예전에 식당 설거지 다니며 모은 푼돈 합쳐서 근근히 사는 거지. 예금? 다 털어봐야 한 3천만 원이나 되려나.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석 서방의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워졌고
올라갔던 입꼬리도 내려앉았죠.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술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나는 짐짓 모른 척하며 뜨거운 국물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3천만 원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었죠. 사실 내 진짜 통장에는 죽은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과 내가 10수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우체국 적금으로 모은 돈 합쳐서 약 2억 6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딸 지은이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입 밖에 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너무 사람을 잘 믿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할 때 내 전 재산을 털어 신혼집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저 딸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나는 늙었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등 돌리고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방금 대화를 들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마음이 여린 아이라 남편처럼 계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딸마저 마음이 흔들린다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명절 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 먹으러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 서방은 말없이 베란다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말한 가상의 3천만 원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죠. 나는 내 연기가 꽤 그럴듯했다고 안도했습니다. 나는 원래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본능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나처럼 배운 것 없고 배경 없는 여자가 맨손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요. 늙고 병들었을 때 누가 밥 한 끼라도 챙겨줄까요? 남들은 내가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신랑이 하는 걸 보고 억척스럽다고 흉을 봅니다. 하지만 그건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내 마지막 길을 닦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18살 때 친척 소개로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봉제 공장에 취직해 미싱 보조로 일했습니다. 월급이라야 쥐꼬리만 했고 닭장 같은 기숙사에서 6명이 칼잠을 자며 지냈습니다. 여름이면 찜통더위에 숨이 막혔고 씻으려면 한참을 줄 서야 했죠. 그곳에서 7년을 일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무조건 적금부터 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게 내 철칙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꽤 짭짤해서 통장에 숫자가 불어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공장 근처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경기도 외곽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넉넉지 않았지만 서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나자 살림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나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인형 눈을 붙였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워 고물상에 팔고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하며 온갖 멸시를 받아도 꾹 참았습니다. 그 돈 한 푼 두 푼이 내 늙은 날의 생명줄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나의 소원은 그저 지은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애 다 키우고 나면 우리도 좀 쉬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틈도 없이 가난 판정을 받았고 반년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내 나이 53,
지은이가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나는 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과 내 쌈짓돈을 합쳐 다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나는 퇴직금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 뒤늦게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예순이 넘어서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고 쪼개 2억 6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세 덩이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자를 챙기기 위한 정기예금, 하나는 혹시 모를 병원비, 그리고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는 즉시연금에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너무하다고 정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자식이 나를 부양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입니다. 나는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효녀라는 건 믿지만 딸에게는 또 딸의 가정이 있고 딸의 자식이 있고 딸의 삶이 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이웃집 박 여사가 아들 사업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줬다가 아들이 망하는 바람에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걸 똑똑히 봤습니다. 박 여사가 내 손을 잡고 울며 말했죠. 영자야,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이 진짜 내 거다.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사위 강민석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뻔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2억 넘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술김에 던진 농담이 아니라 당장 집 넓히는데 돈 좀 보태라고 본색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 얹혀 살게 될 테고 내 집 없이 남의 눈치 보며 살아야겠죠. 안 됩니다. 이 돈은 내가 아프면 간병인 쓰고 요양원 갈 때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모은 자존심입니다. 나는 아주 깊숙이 숨겼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으로 사는 가진 것 없는 독거노인처럼 보이지만 내 진짜 힘은 장롱 깊숙한 곳 통장 속에 있습니다. 그날 밤 사위의 실망한 표정을 떠올리며 나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한 뒤 거실에 나가보니 지은이는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갔고 TV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TV를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노후 자금 좀 모아두셨어요? 라는 사위의 질문이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사위가 나오더군요. 잠깐 눈 좀 붙일게요. 이따가 운전해서 가야 하니까 라며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안방 문 앞을 지나가려는데 문틈으로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통화하는 소리 같지는 않고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 같았습니다. 내가 찔러봤는데 3천만 원밖에 없다네. 에이, 꽝이다.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난 장모님이 그래도 평생 안 쓰고 사셨으니 최소 1, 2억은 쥐고 계실 줄 알았지. 그래야 우리가 집 넓혀서 이사 갈 때 대출 좀 덜 받을 거 아냐.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혼자 사시면서 돈 쓸 데도 없으면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사는 손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한 평수 넓히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위는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자기들 집 사는 보태기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혹시 딴 주머니 찬 거 없는지. 우리 이대로면 대출 심사 통과하기 힘들단 말이야.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말에 나는 발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나와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딸을 키우고 내 노후를 위해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 먹고 모은 돈인데 딸네 집에서조차 나는 그저 현금 인출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찼습니다. 지은이가 내 진짜 재산을 알까?
알면서도 남편을 말리지 않은 걸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운함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토스트를 굽고 달걀 프라이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을 때 나는 두유 한 잔을 건네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민석 서방이 나한테 할 말 있었던 거 아니니? 지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 취해서 그런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우리 모녀지간이다. 솔직하게 말해. 너희들 내 돈으로 무슨 다른 계획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니니? 지은이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좀 힘들어. 애들도 커가는데 방도 부족하고 시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합가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는 20평대 빌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노린 거냐? 너희들 힘들다는 게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니?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2억 6천. 아니, 내가 가진 돈은 내가 늙고 병들어서 병원 가고 요양원 갈 때 쓸 내 목숨값이다. 너희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너희 욕심이고 선택이지. 왜 거기에 나를 끌어들이니?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돈 뺏겠다는 거 아냐. 그냥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숨통이 좀 트일까 해서. 그럼 내가 돈 다 내주면 나중에 나 쓰러졌을 때 너희가 나 책임질 수 있니? 내 남편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그 집에서 나까지 병수발 들게 할 수 있겠어?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 번 양보하면 끝까지 끌려가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다. 너한테 가난한 부모라 미안했지만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내 노후 자금 절대 내놓지 않을 거다. 누구도 넘보게 하지 않을 거야. 긴 침묵 끝에 지은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죄송해요. 그날 아침 식탁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은이네 식구들이 짐을 챙길 때 나는 사위 강민석을 보았습니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지은이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선물해준 찻잔을 들고 있더군요. 엄마, 아직도 화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 안 났다. 다만 씁쓸할 뿐이다. 엄마 마음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억척같이 사셨는지. 지은아, 너 결혼할 때 내가 살던 집 팔아서 전세금 대줬을 때 나 한마디도 불평 안 했다. 기억나니? 그럼요. 기억하죠. 엄마로서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 할 마지막 선물은 돈다발이 아니라 늙어서도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내 말을 듣던 지은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나도 모르게. 안다. 너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돈은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거다. 내가 만약 그 돈 너희한테 다 주고 빈털터리 되면 나중엔 너희도 내가 짐스럽게 느껴질 거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신 그런 소리 안 할게. 엄마 말이 맞아. 지은이네 가족을 배웅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모질어서가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통장과 도장을 챙겨 들고 동네 우체국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나는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1억 원은 2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묶어 비상의료비로 쓰고 나머지는 신탁 계좌에 넣어 매달 생활비가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모든 인출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비밀번호를 이중으로 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라며 웃더군요. 늙으면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믿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러 두부와 콩나물을 샀습니다.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여 혼자만의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가계부를 펼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체조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봅니다. 이웃들과 수다를 떨 때면 그들이 말합니다. 영자 씨, 요즘 얼굴이 폈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켰으니 마음이 편안해진 덕분이지요. 여러분, 인생 60이 넘으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효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나는 내 2억 6천만 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약한 엄마였던 과거의 나도 함께 잠가두었습니다. 남은 인생,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매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